오늘은 조금 마인드셋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들고 와봤어요. 나는 준체 2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준체 6에서 꼼짝을 안 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블로그 최적화를 막는 숨은 습관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자, 블로그 성장이 정체되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들 안 좋은 습관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포스팅 꾸준히 해요. 성과가 없어요. 키워드도 나름 신경을 쓰고 있어. 근데 효과가 없어. 방문자 수가 정체되어 있어. 근데 사실 이거는 최적들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감소한다. 저도 엄청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외 기타 블로그 성장을 막는 또 다른 숨은 요인들이 있다. 제가 생각하는 제 경험에 의한 성장을 위한 개선 포인트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글 포맷을 모아야 된다. 실험, 즉 테스트를 해야 된다. 개인 경험과 주관적 관점을 더해라. 그리고 모바일 가독성을 신경 쓰셔라. 그리고 이거 놓치시는 분들 많은데 이웃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통계 분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계 분석 영상 여기 있어요. 이거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꾸준한 포스팅에도 방문자 수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 자, 대부분 블로거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안 좋은 습관 때문일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진짜 부지기수였어요. 자, 습관 1. 첫 번째, 매번 똑같은 글 패턴을 반복을 한다. 내가 딱 정해놓은 틀 안에서 같은 패턴의 글만 반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라고 해서 이 모든 걸 다 지키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오랜 경험이 쌓여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같은 로테이션의 글을 반복한다. 정보형 글에는 그거에 맞는 템플릿이나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항상 그거에 비슷하게 맞추고 있고, 후기형 글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건 제품 추천 글이야. 또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서 쓰게 된다는 거죠. 즉, 같은 유형의 글만 계속 작성을 하면 뭐 한다? 독자들이 지루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루틴화된 글 구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패턴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즉, 루틴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글의 구조를 뜯어보세요. 맛집 블로거야. 맛집을 쓸 때 1번 사진은 외관 넣고, 그리고 밑에 그 반찬 사진이랄지, 그리고 메인 나오고 항상 비슷한 거야. 그런 루틴이 분명히 있을 거다. 문체도 있고요. 문단 위치도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패턴 계속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모든 것을 이렇게 루틴화를 시켜버리면 글 쓸 때는 좋죠. 빨라지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글이 비슷해 보이겠죠? 누구한테? 검색자한테도 비슷해 보이지만 검색 알고리즘이 봤을 때 어때요? 자, 이번에 최적화 누구누구 할 거예요 했는데 딱 봤는데, 야, 모든 패턴이 다 똑같아. 가산점을 받기는 좋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글 포맷, 다양한 글의 포맷을 여러분 테스트하세요. 실험을 해보세요. 자, 같은 정보성이라도 다양한 형식으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예를 들면 Q&A 형식으로 글을 풀어볼 수도 있겠죠. 제 블로그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풀었던 글들이 있거든요. 평소에 내가 쓰던 것들이랑 자꾸 포맷을 달리 해보려고 한 거야. 자, 그때가 언제냐면 저도 정체기를 겪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최적이긴 했지만 방문자 수가 급감을 한다든지 유독 키워드가 요즘에 잘 안 잡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비최적, 준체를 떠나서 모두 다 공감하실 내용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자, 그럴 때는 필요한 게 이런 다양한 형식의 포맷을 시도를 해서 변화를 줘라. 개인 에피소드를 추가를 해보는 거야. 또 저는 이미 하고 있는데요.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요즘에 챗GPT 때문에 정보를 쭉 나열하는 포스팅은 굉장히 많은데, 그 정보에 대한 중간중간 경험이나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집어넣는 포스팅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럴 때 에피소드를 추가를 해라. 에피소드 없는데요?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글 쓰는 사람이잖아. 창작을 해보란 말이죠. 단 실제 현실에 있을 것 같은 상황을 유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걸 내가 추리를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개인 에피소드를 추가해봐라. 에피소드 만들기 힘들면 그 내용을 대화 형식으로 넣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썼던 방법이거든요. 친구와의 대화 내용이다 하면서 한 문단을 친구가 뭘 물어보고 내가 대답해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풀어보기도 한단 말이죠. 혹은 비교 분석을 잘 할 줄 몰랐던 사람이야. 그러면 비교 분석을 새롭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물론 귀찮고 어렵죠.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내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다양한 포맷으로 독자 그리고 검색 알고리즘의 흥미를 유발을 해보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비슷한 키워드와 주제를 계속 반복하더라. 이거 찔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물론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하죠. 내가 계속 다뤘던 비슷한 내용, 비슷한 키워드, 그 주제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 틀 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아마 7할 이상일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70% 이상이 그러고 있을 거예요. 키워드에 자꾸 집착을 하더라.
내가 잘 아는 키워드 거기에 계속 집착해요. 그래서 특정 키워드만 계속 파고들어.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은 키워드로 여러 글을 작성을 하게 되죠. 자, 또 다른 문제. 그렇게 특정 키워드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SEO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양성이 부족하다. 무슨 말이야? 검색 알고리즘에 걸려라. 상위 노출에 걸려라. 거기에 맞춰서만 자꾸 글을 쓰려고 그래요. 키워드 반복 여기서 했으니까 밑에서 또 한번 하려고 우겨넣고 너무 많아 여기선 빼 들어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검색 알고리즘 상위 노출만 시키기 위한 글을 쓰게 됩니다. 같은 키워드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차피 본인은 잘 알고 여러 번 써본 내용이거든. 검색에 걸리기만 해라. 거기에 맞춰서만 글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한테 어떤 가치, 새로운 가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쓴 내용 또 쓰고 자,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주제에 한계가 생기겠죠. 확장이 없이 계속 비슷한 주제만 다루고 그러다 보면 글이 지루해지고 식상해집니다. 본인은 알 거예요. 여러 번 썼던 내용, 계속 썼던 내용 쓰게 되면 어때요? 쓰면서도 졸리고 지루하잖아. 이걸 내가 또 써야 돼?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지루해지고 식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가 어떤 특정한 주제 안에만 갇히게 됩니다. 거기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새로운 독자층 유입이 안 되겠죠. 어렵다기보다 거의 안 돼요. 퍼널 자체를 스스로 좁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제를 관련 주제로 영역을 확장하십시오. 이거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이 영상 챙겨보시고요. 내가 모르는 주제에 도전해라. 내가 안 써본 주제에 도전해라. 딱 키워드를 봤는데 이거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나 잘 모르겠어. 그리고 뭔가 귀찮아. 저걸 언제 찾고 있어. 뭐 저 제품을 직접 써봐야 돼. 이런 귀차니즘이 드는 그런 키워드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모두에게 있어요. 단언컨대 여러분 그걸 하셔야 성공합니다.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쓰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걸 또 하나 중요한 거, 트렌드랑 연결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내가 평소에 다루지 않던 주제들 중에 트렌드 키워드로 떠오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트렌드 키워드에 떠올랐어. 저거 쓰면은 방문자 수도 높일 수 있고 어떤 블로그 트래픽 유입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알긴 알아. 근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 귀찮아. 안 쓰는 거야. 그러면 계속 거기에 갇히게 된다. 주제 확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할 때 중요한 거, 독자의 니즈를 파악하려고 애쓰시고요. 왜? 내가 모르는 주제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게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험 없이 단순 정보만 나열합니다. 이거 제가 왜 넣었냐면, 자, 요즘 GPT 안 쓰고 포스팅 하시는 분 아마 10명에 한두 명밖에 없겠죠. 거의 다 GPT 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경험은 없어. 단순 정보만 쫙 나열하는 건 정말 잘해. 막 정리를 되게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없어? 경험이 없어. 자, 블로그는 뭐죠? 개인의 경험을 나누는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단순 정보를 나열하는 방식은 여러분 지식 백과나 차별점이 없어요. 그렇죠? 위키백과 찾아보지, 그냥 GPT 찾아보지, 누가 블로그에 들어와서 보겠어요. 그런 지식 백과나 챗GPT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독창성이고 블로그의 힘이고, 독자들은요 정보보다 블로거의 경험이 필요해서 블로그를 누르는 거예요. 저도 뭔가 살 때 막 검색할 때 GPT로 막 이렇게 비교를 하고요. 스펙 비교 같은 걸 해. 그러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겨요. GPT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모르거나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어. 그럴 때 바로 블로그 포스팅을 들어가요. 저 같은 전문 리뷰어가 아닌 뭐 그냥 일상적으로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어도 그분 블로그에 들어가서 뭐 사진이 됐든 설명이 됐든 구체적인 내가 알고 싶은 걸 거기서 캐치를 해낸단 말이죠. 그게 바로 블로그가 해야 될 숙명인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새로 사고 싶은 그 1인 텐트가 있어가지고 텐트를 막 여기저기서 비교를 하고 했는데 진짜 알고 싶은 게 안 나오는 거야. 여기저기 검색해도. 그래서 결국은 찾았어. 굉장히 정리를 잘해놓은 어떤 후기를 담은 블로거분의 포스팅을 어렵게 찾았어요. 그래서 역시 이 챗GPT가 할 수 없는 내용을 여기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블로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이요 그냥 대충 훑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내용이 똑같으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단순 정보 글이라도 뭘 추가해라? 개인의 경험이나 에피소드 넣으라고 했죠. 혹은 글을 쓰게 된 계기나 배경을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주관적인 평가도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추가해라. 이게 바로 아까 대화 내용을 넣는다든지 스토리텔링을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습관 네 번째, 자, 문체에 개성이 없더라. 요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누구나 쓸 법한 문체를 쓰고 있진 않은지, 문체에 특색이 없어. 그러면 독자의 기억에 남지가 않겠죠. 그리고 뭐 다른 블로그랑 차별점이 없다 보니까 재방문율도 낮아지고,
그럼 최병원 너의 특색은 뭐냐? 저는 반말을 잘 짓거리죠. 포스팅할 때 지금 반말로 쓰고 있는데 반말을 굉장히 자신 있게 쓰는 스타일입니다. 야, 이거 내가 맞아. 내 말대로 하면 돼. 이렇게 약간 리드하려고 하는 스타일로 일부러 문체를 쓰고 있어요. 그냥 제가 편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만들어진 제 문체예요. 그거 스타일 따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생겼던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런 문체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태까지 만약에 딱딱한 문체를 쓰고 있었다면 이 글을 누가 읽을지를 보고요. 뭐 20대 여성이 읽을 거야. 그러면 조금 20대 여성이 보기 편한 말투로 바꿔보는 거예요. 다양한 문체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개성 표현하기, 뭐 농담을 섞어도 좋고요. 아니면 밈 같은 거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거는 오히려 제가 잘 못하는 건데 밈이나 움짤 같은 거, GIF 같은 거 있잖아. 퍼와가지고 어떤 상황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싶어. 그러면 설명만 하지 말고 그거에 맞는 그 밈 같은 걸 갖고 오란 말이지. 막 속이 시원하네요 할 때 유명한 그 짤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이미지로 넣는다든지 그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 좋다는 거예요. 습관 5번째, 모바일 가독성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식을 못하고 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인식만 시켜드리고 넘어갈게요. 모바일 우선 시대입니다. 블로그 트래픽 70% 이상이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요. 자, 문단이 너무 길면, 즉 PC 기준으로만 하게 되면 읽기가 어렵습니다. 가독성이 저하가 되겠죠. 그리고 위아래 스크롤 압박이 걸릴 수도 있고요. 여기 이탈률 증가 나오죠. 그리고 이미지 크기 뭐 이런 것도 모바일에 한번 맞게 고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진, 문장, 사진, 문단, 사진, 문단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되 중간중간 공백을 넣는 방법. 그런데 어디에는 공백을 넣고 어디에는 안 넣고 막 삐뚤빼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등하게 항상 비슷한 포맷으로 위아래. 그 포스팅 안에서는 이렇게 포맷이 나왔다가 이번 문단에서는 포맷이 갑자기 바뀌고 정신없다는 얘기예요. 모바일에 맞게 사진과 문장을 번갈아 배치하셔라. 그리고 문단을 짧게 배치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작성을 하는 방법. 폰트는 제가 늘 강조했죠. 16포인트면 딱 좋다. 그리고 폰트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뭐 이상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디자인 요소 들어간 거 말고 기본 서체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글씨 크기는 16포인트가 좋다고 말씀드렸었고, 강조할 부분은 굵게 또는 색상을 활용하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과유불급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때문에 특히 처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막 여기저기 강조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 그러다 보면 여기 빨간색 갑자기 글씨 커지고 여기는 형광색, 여기 밑줄 막 난리가 납니다. 괄호 들어가고 정신없어요. 아주 심플하게 진짜 중요한 맥락에 뭐 한두 군데만 뭐 빨간색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그래야 눈에 오히려 잘 들어와요. 여러 가지 다 넣어놓으면 뭐야 안 보고 나갑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모바일에서는 특히 더 그래요. 모바일에서 내가 포스팅을 쓰고 나면 내 포스팅을 모바일에서 직접 보셔야 돼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지. 가독성이 진짜 괜찮은가?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건 고쳐야겠다라고 하면 고치고, 스크롤 길이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올릴 때 너무 큰 파일로 올리게 되면 뭐 한두 장은 상관이 없는데 모든 사진이 막 20장, 30장 사진도 많이 넣었는데 파일이 다 너무 커. 파일 한 장이 막 20메가 꽉꽉 채워서 올렸어. 그러면 로딩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도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링크는 클릭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거 보시고, 그리고 모바일에서 쓰실 때, 그리고 내가 PC에서 쓰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계속 누누이 강조했던 거, 모바일 레이아웃으로 바꿔서 쓰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에디터 하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모바일 레이아웃으로 바꾸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챙겨보세요. 습관 6번째, 기존 글 업데이트를 안 하더라.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요거 단톡방에도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고 카페에도 뭐 하여튼 단골 질문입니다. 기존에 썼던 걸 다시 써야 돼요? 혹은 이걸 아직 생각을 못하는 분도 있고요. 더 심한 경우는 그거 한번 썼던 글인데요? 그거 또 써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의 글을 업데이트를 부재하는 게 안 좋은 습관이다라고 했잖아요. 기존 글을 다시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한 번 쓰고 끝이더라. 내가 썼던 글을 그냥 방치해버린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매번 쓰는 글만 쓰지 말고 다양한 주제, 모르는 주제에 도전해라. 그 내용과는 조금 상반이 되죠. 근데 둘 다 섞어야 된다는 얘기야. 과거 글을 방치하지 말고 내가 썼던 글을 다시 쓰시는 거예요. 뭐 상위 노출에서 떨어졌다든지 하는 글을, 그런 글을 다시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걸 안 쓰면 어때요? 매번 새로운 내용만 쓰면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썼던 글을 다시 쓴다. 그거의 가치를 보면 검색 엔진이 내 글을 다시 평가할 기회를 얻게 되겠죠. 그리고 상위 노출 확률이 증가해요. 내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경쟁력이 올라간다. 그러면 검색 유입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제가 보는 최적의 업데이트 시기는 그래요. 6개월. 그러니까 조금 길 수도 있어. 뭐 3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6개월을 이걸 반드시 지켜라 이런 건 아니에요. 한 달이 됐어도 상위 노출에서 떨어졌다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최적의 시기라고 보고요. 글이 어느 정도 쌓였다면 이 영상 끝나고 나시면 여러분들 예전에 내가 6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어떤 포스팅을 썼었는지 어떤 포스팅이 나한테 효자 노릇을 해줬었는지 한번 쭉 점검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글을 내가 다시 부활시켜 봐야겠다 이렇게 쏙쏙 뽑아내면 되겠죠. 그렇게 성과가 좋았던 글 우선으로 한번 재포스팅을 해보세요. 업데이트 전략입니다. 내가 썼던 글이지만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완전 고여있는 항상 변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모를까 최신의 정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추가를 해주고요. 뭐 이미지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목이 내가 그때 잡았던 키워드에서 뭐 파생된 세부 키워드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맞게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포화도가 어떻게 되는지 검색량이 어떻게 되는지 바뀌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섹션 위치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라. 그거 쉽게 보시려면 뭐 쓰셔야 된다? 불톡 쓰시면 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키워드 시리즈 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썼던 키워드잖아요. 그럼 A 키워드를 포스팅을 재탕한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는데 이 내용 그대로 재탕만 할 것이냐, 3월, 6월, 9월, 12월 이때마다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포스팅하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재탕할 것이냐. 물론 이렇게 하셔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완전 비추입니다. 이건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제가 권장하는 건 이 내용을 썼다면 3개월 뒤에 쓸 때는 A에서 관련된 파생되는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A-.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이면 무슨 내용인지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만든다? 시리즈를 만들어라. 그럼 A 키워드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유입이 만약에 A-2번을 통해서 유입이 됐어. 그러면 A-1도 보고요, 3도 보고요, 4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포스팅들을 다 연달아서 보게 된다는 거다. 그러면 페이지 뷰 올라가죠. 페이지 뷰 올라가. 체류 시간 올라가.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포스팅을 재탕한다는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키워드의 시리즈를 제작을 해보셔라. 그렇게 시리즈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A부터 A, B, C, D, E 한 5개 키워드의 시리즈를 5개씩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딸린 총 25개 포스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굉장히 오랫동안 내 블로그에 힘을 팍팍 키워줍니다. 방문자 수도 그냥 꾸준히 계속 유입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양한 광고 의뢰도 받을 수가 있죠. 시리즈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주력 키워드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 7번째 마지막. 통계 분석을 안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정책에 있다 이런 분 손? 네. 통계 분석하고 있다 손? 잘 없을 거예요. 제가 통계 영상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를 괜히 설명했던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통계 분석을 안 하면 방향성이 없게 돼요. 그리고 시간 대비 노력 비효율적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이 정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통계를 계속 보면 내 블로그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가 이런 거구나. 눈에 딱 보여요. 그리고 우연히 얻어 걸렸지만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문자가 어떻게 무슨 키워드로 유입이 되고 있더라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체류 시간이 긴 글의 특징. 체류 시간, 개별 체류 시간 알 수 없는데요? 알 수 없죠. 근데 그거 알 수 있잖아. 어떤 특정 포스팅에 자꾸 공감이 쌓이거나 댓글이 잊을만 하면 하나씩 계속 쌓여. 그건 사람들의 니즈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들어가서 그 포스팅의 통계를 더 자세하게 훑어야 돼요.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리고 내가 썼지만 상위 노출에 실패하거나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실패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통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들어가서 이거 왜 실패했는지 나름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반대로 성과가 좋았던 콘텐츠는 통계를 보고 유형을 분석을 해보고요. 그 포스팅 안에서 또 세부적인 키워드로 어떤 것들이 유입되고 있는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러다 보면 예상 독자를 알 수도 있게 되고요. 그 예상 독자에 맞춘 글쓰기, 아까 제가 문체 같은 거 설명드렸죠. 혹은 뭐 구도나 문단의 배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거에 맞춘 글쓰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라. 그렇게 정기적인 통계를 꼭 점검해보세요. 플러스 알파, 여러분 이웃 관리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새벽은 너도 안 하잖아. 저도 할 말은 없지만 한참 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한참 때는. 블로그는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포스팅만 하고 소통이 없다, 댓글에 무반응이다, 일방적으로 정보만 전달한다, 커뮤니티 형성이 안 됩니다. 이웃들은요, 체류 시간, 재방문율, 그리고 다 올려주고요. 나의 충성도가 높은 독자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 블로그의 브랜딩을
조금이나마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블로거 최적화를 막는 7가지 습관. 똑같은 글 패턴을 반복하지 마세요. 비슷한 키워드와 주제만 쓰지 마세요. 모르는 키워드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경험 없이 단순 정보만 나열하시면 계속 똑같은 자료입니다. 개성 없는 문체 한번 탈피해 보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시고요. 모바일 가독성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기존 글 업데이트 부재, 시리즈 없다, 오늘부터라도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시리즈를 만들고 시작해야지 딱 정하고 시작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하다가 늘려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나 통계 안 보는데요. 통계 분석 없이 포스팅하면 계속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 이웃 관리도 소홀하지 말자. 자, 여러분 블로그는 계속 진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25년 저물어 가고 있는데 올 한 해도 정말 다사다난했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난리 났던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진화하고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리즘은 그렇게 계속 바뀌는데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 이게 더 좋아질 기대를 할 수가 없겠죠. 블로그도 바뀌니까 알고리즘도 바뀌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스스로 다양한 테스트와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한 개선과 여러 시도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블로그로 꼭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새병헌이었습니다.